4부 인류사의 발전적 연구 과제와 방향 15장 대륙간 불균형 이론과 원주민이 낙후된 원인. 대륙간 불균형 이론을 증명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어느 여름 아내와 내가 오스트레일리아로 휴가를 떠났을 때의 일이다. 우리는 원주민의 암벽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메닌데 부근 사막의 한 유적지를 찾아가기로 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막이 몹시 건조하고 여름에 특히 뜨겁기로 유명하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캘리포니아의 사막이나 유기니의 사바나에서 건조하고 무더운 날씨와 싸우며 장기간 일한 경험이 있는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관광객이 마주칠 법한 사소한 어려움쯤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내와 나는 정오 무렵에 식수를 잔뜩 짊어지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암벽화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순찰대 본부가 있는 곳에서부터 오르막길이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그늘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사방에 탁 트인 곳이었다. 그 뜨거운 건조한 공기를 마시면서 핀란드식 사우나에 앉아서 숨 쉴 때의 느낌을 떠올렸다. 암벽화가 있는 전벽 앞에 도착했을 때 가져간 물이 다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예술에 대한 관심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규칙적으로 숨을 쉬면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갔다. 얼마 후 나는 꼬리 칠의 일종이 틀림없는 새 한 마리를 발견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꼬리치레류 가운데 여러 종과 비교하다 하더라도 이 새는 거대해 보였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난생 처음 일사병에 걸려 헛것을 본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아내와 나는 당장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하염없이 걸으며 우리의 숨소리를 듣고 다음번에 도착할 지용 지물까지 거리를 계산하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시간을 어림잡아 보는 데만 정신을 집중했다. 내 입과 혀는 바싹 말랐고 아내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마침내 에어컨이 있는 순찰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냉수기 옆에 놓인 의자에 축 늘어져 그 냉수기에 2리터쯤 남아있던 물을 몽땅 마셔버리고 순찰대원에게 새 물통을 꺼내달라고 부탁했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기진맥진해서 앉아있는 동안 나는 그 암벽화를 그린 원주민이 그 사막에서 에어컨도 없이 평생을 살면서 식량과 물을 구했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백인들에겐 메닌데는 지금부터 100년 전 우리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고생했던 두 백인의 베이스 캠프였던 곳으로 유명하다. 아일랜드의 경찰관 로버트 버크와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월스는 오스트레일리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최초의 유럽인 탐험대를 함께 이끈 비운의 리더였다. 버크와 월스는 낙타 6마리에 3개월 동안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식량을 싣고 출발했지만 메닌데 북쪽 사막에서 그만 식량이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히 사막을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원주민을 만나 연거푸 3번이나 구원을 받았다. 잘 먹고 사는 듯한 이 원주민은 그때마다 탐험가들에게 물고기와 고사리 케이크 등에 불에 그은 통통한 쥐 등을 잔뜩 먹여주었다. 그런데 버크가 어리석게도 그만 원주민 한 명에게 권총을 쏘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도망쳐버렸다. 사냥할 총이 있으나 원주민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는데도 버크와 월스는 굶주렸다. 결국 원주민이 떠나고 한 달이 되기 전에 그들은 쓰러져 죽고 말았다. 메닌데에서 아내와 내가 겪은 일과 버크와 윌스의 슬픈 운명, 이 두 가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간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세상 생생히 실감하게 해주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모든 대륙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대륙이다. 유라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사이의 차이 따위는 오스트레일리아와 그 밖의 대륙들 사이의 차이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단연코 가장 건조하고 가장 작고 평평하며 척박한 대륙이다. 기후도 가장 종잡을 수 없고 생태학적으로도 가장 빈약하다. 그리고 이곳은 유럽인이 맨 나중에 들어온 대륙이기도 하다. 그때까지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모든 대륙을 통틀어 가장 특이한 인간 사회가 존재했으며 인구도 가장 적었다. 그러므로 오스트레일리아는 인간 사회에서 대륙 간 불균형 이론들을 검증하는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이곳의 환경은 가장 특이하고 인간 사회도 가장 특이했다. 전자가 후자의 원인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과정은 우리가 2부와 3부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모든 대륙에 적용해 그 각각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세계 일주를 시작하려고 할 때 논리적으로 봐서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대륙이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이다. 근대 유일의 뒤처진 대륙,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회의 비참함.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색을 말하라고 하면 대부분 일반인은 후진성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근대에 와서도 모든 원주민이 이른바 문명이라는 것의 특징들, 농경, 목축, 금속, 화살, 튼튼한 건물, 정착촌, 문자, 추장사회 또는 국가 따위를 하나도 갖추지 못한 채 살고 있던 유일한 대륙이었다. 유랑이나 반유랑 생활을 하는 수렵체질민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무리 사회로 조직되어 임시 숙소나 오두막집 따위를 짓고 살았으며 여전히 석기에 의존했다. 지난 1만 3천 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축적된 문화적 변화는 다른 어느 대륙보다도 미미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일찍이 어느 프랑스 탐험가가 언급한 말에서 이미 그 전형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며 짐승에 가장 가까운 인간들이다. 그러나 4만 년 전만 해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회는 유럽을 비롯한 그 어느 대륙의 인간 사회보다도 출발이 훨씬 빨랐다. 석기엔 날을 갈아서 사용하는 것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이었고 세계 최초로 자루가 달린 도구, 즉 손잡이에 고정된 돌도끼를 만들었으며 배를 만든 것도 남보다 훨씬 앞섰다. 그리고 바위 표면에 그린 벽화도 그 세계에서 아주 오래된 편에 속한다. 해부학적 현생 인류가 살기 시작한 시기도 오스트레일리아가 서유럽보다 먼저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찍 출발했는데도 어째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유럽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을까? 이 질문에는 한 가지 질문이 내포되어 있다. 홍적세의 빙하기 동안에는 많은 바닷물이 대륙빙에 갇혀 있어서 해수면이 현재 위치보다 훨씬 낮았으므로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를 떼어놓고 있는 아리프라해가 당시에는 나지막한 마른 땅이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약 8천에서 1만 2천 년 전에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그 낮은 땅이 물에 잠겨 전에는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었던 부분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로 갈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원래 하나였던 그 땅의 인간 사회는 근대에 와서 이미 크게 달라져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방금 언급했던 여러 가지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 뉴기니인은
얄리의 동족이 그러듯이 농경민이나 양돈가들이었다. 그들은 정착촌에서 살았으며 정치 조직은 무리사회보다는 주로 부족사회였다. 유기인은 모두 활과 화살을 갖고 있었으며 토기를 사용하던 사람도 많았다. 오스트리아인보다 유기인이 튼튼한 집도 훨씬 더 많이 지었고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도 더 많이 만들었으며 사용하는 도구도 더 많고 다양했다. 그리고 그들은 수렵채집민이 아니라 식량 생산자였으므로 오스트레일리아인보다 훨씬 인구 밀도가 훨씬 높았다. 뉴기니의 면적은 오스트레일리아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원주민 인구는 오히려 오스트레일리아의 몇 배에 달했다. 그렇다면 홍적세 때의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가 갈라진 땅 중 어째서 그 큰 쪽의 인간 사회는 그렇게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이 작은 쪽의 인간 사회는 훨씬 빠르게 발전했을까? 왜 뉴기니의 그 모든 혁신이 오스트레일리아로 전파되지 못했을까? 두 육지 사이의 거리는 토로스 해협에서 겨우 1145km 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아니,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 사이의 지리적 거리는 145km도 채 안 된다고 봐야 한다. 토로스 해협에는 활과 화살을 사용하고 문화적으로 뉴기니와 유사한 농경민들이 사는 여러 섬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토로스 해협에서 가장 큰 섬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겨우 1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더구나 섬 사람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뿐만 아니라 유기인과도 활발히 교역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1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카누로도 빈번히 오갈 수 있을 만큼 잔잔한 해협을 사이에 두고 어떻게 그처럼 문화적으로 딴판인 두 세계가 공존할 수 있었을까?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비교했을 때 유기인의 문화적으로 발전된 현대에 속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현대인은 대개 유기인까지도 후진적이라고 생각한다. 19세기 말에 들어와서 유럽인이 유기인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할 때까지 유기인은 문자도 몰랐고 석기에 의존했으며 정치적으로도 국가 또는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면 추장사회를 조직하지 못했다. 설령 유기인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보다 진보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어째서 그들은 유라시아인, 아프리카인, 아메리카 원주민보다 진보하지 못했을까? 이와 같이 얄리의 동족이나 그 사촌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수수께끼 속에 또 다른 수수께끼가 숨어 있는 형국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회의 문화적 후진성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 오스트레일리아의 많은 백인은 간단한 대답을 내놓는다. 원주민에게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원주민은 안면 구조나 피부색이 유럽인과 확연히 달라 19세기 말의 학자들은 그들이 바로 유인원과 인류 사회의 잃어버린 꼴이라고 믿기도 했다. 영국의 백인 이주민은 불과 몇십 년 만에 문자를 쓰고 식량을 생산하고 산업화된 민주주의 사회를 창조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대륙에서 4만 년이 넘도록 살던 원주민은 여전히 문자를 모르는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 있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달리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더구나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세계적인 매장량을 자랑하는 철광과 알루미늄 광이 여러 군데 있으며 아울러 구리, 주석, 납, 아연 등의 매장량도 풍부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도 어째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금속기를 모르고 여전히 석기 시대에 살고 있었을까? 이것은 우리 사회의 진화에 대한 완벽하게 제어된 하나의 실험인 듯하다. 대륙은 똑같았고 사람들만 달랐다. 그러므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이와 유럽계 오스트레일리아인 사이의 차이는 각각의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롯됐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얼핏 이 같은 인종차별적 결론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속에서 단순한 오류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의 환경 차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의 환경 차이. 이와 같은 논리를 점검하는 첫 단계로 각 인종의 기원부터 검토해보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에는 적어도 4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고 그 당시 두 지역은 아직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로 합쳐져 있었다. 지도만 한번 살펴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가장 가까운 대륙, 즉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해 인도네시아 열도의 섬들을 차례차례 건너면서 이주해 왔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결론은 현대의 오스트레일리아인, 뉴기니인, 아시아인 사이의 유전적 관계, 그리고 오늘날 필리핀, 말레이 반도, 미얀마 건너편의 안다만 제도 등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비슷한 외모로 뒷받침된다. 이 주민들은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의 해변에 닿은 후 신속히 대륙 전체로 퍼져 가장 외지고 살기 어려운 지역에도 샅샅이 파고들었다. 적어도 4만 년 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서남쪽 변방에도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 화석과 석기로 증명되었고, 늦어도 3만 5천 년 전에는 이주민들이 처음 상륙한 곳으로부터 보이는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뉴기니 서부, 인도네시아와 아시아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남부와 태즈메니아에도, 그리고 늦어도 3만 년 전에는 뉴기니의 한랭성 고지대에도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뉴기니 동북쪽의 비스마르크 제도와 솔로몬 제도는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바다를 더 건너가야 했으므로 그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3만 5천 년 전이었다. 연대로 보면 이렇게 3만에서 4만 년 전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퍼져나간 속도는 더 빨랐을지도 모른다. 방사성 탄소법의 실험 오차를 감안하면 이 정도 연대 차이는 거의 있으나 마나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에 처음 인류가 살기 시작한 홍적세 무렵 아시아 대륙은 보르네오, 자바, 발리 등의 섬들이 아직 붙어 있어서 동쪽으로 더 뻗은 상태였으므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 쪽에서 보았을 때 동남아시아의 경계선은 현재 위치보다 1600km쯤 가까웠다. 그러나 홍적세 때도 보르네오나 발리에서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로 넘어가려면 최소한 8개 해협을 건너야 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넓은 곳은 80km에 달했다. 지금부터 4만 년 전에 그처럼 바다를 건널 때는 대나무 뗏목을 사용했는데 기술 수준은 낮지만 충분히 바다를 건널 만하며 남중국 해안 일대에서는 지금도 뗏목으로 바다를 건넌다. 그래도 바다를 건넌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늦어도 4만 년 전 인류가 처음 상륙했지만 그로부터 수만 년 동안 아시아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로 넘어왔음을 증명하는 분명한 고고학적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이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다시 발견된 것은
지난 몇천 년 사이로 그 증거는 바로 원산지가 아시아인 돼지가 뉴기니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아시아 원산의 개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에 처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처럼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의 인간 사회는 아시아 사회에서 비롯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시아 사회와는 격리된 상태였다. 그것은 오늘날의 언어에도 반영되었다. 수만 년 전 서로 떨어져 있던 탓에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의 각종 원주민 언어나 뉴기니의 주요 언어군, 이른바 파푸아 언어군은 아시아의 그 어떤 언어와도 가까운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격리 상태는 유전자와 형질 인류학적 특징에도 반영되어 있다. 유전학적 연구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뉴기니 고지인들은 그래도 다른 대륙 사람들보다는 훨씬 현대 아시아인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관계가 아주 가깝지는 않다. 골격이나 외모를 보더라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뉴기니는 대부분의 동남아시아인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인이나 뉴기니인의 사진을 인도네시아인이나 중국인의 사진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 같은 차이점들이 생겨난 까닭은 처음에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한 아시아인이 아시아에 그대로 정주한 사촌들과 헤어진 채 서로 유전자 교환을 거의 하지 않고 오랫동안 따로 진화된 탓도 물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처음에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할 당시 동남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나중에 중국에서 뻗어나온 다른 아시아인으로 교체되어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일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뉴기니인도 유전자, 외모, 언어 면에서 서로 달라졌다. 예를 들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혈액형 중 ABO식 혈액형의 B형과 MNS식 혈액형의 S형은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처럼 뉴기니 N에서도 나타났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두 가지 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뉴기니인의 머리카락은 대개 돌돌 말려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머리카락은 직목이거나 물결형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각종 언어와 뉴기니의 파푸아계 언어는 아시아 언어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상호무관하다. 다만 토로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부 어휘가 양방향으로 전파되었을 뿐이다. 이처럼 오스트레일리아인과 뉴기니인이 서로 달라졌다는 것은 크게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었음을 나타낸다. 지금부터 약 1만 년 전 아라프라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를 갈라놓았고 그때부터 두 지역 사이에 유전자 교환이 이루어진 것은 토로스 해협의 여러 섬을 경유하는 미약한 접촉을 통해서였다. 그리하여 두 지역 사람들은 각자 자기 환경에 적응하게 되었다. 뉴기니 남부 해안의 사바나와 맹그로브 숲은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와 매우 유사하지만 그 밖의 생식지들은 거의 모든 면에서 두 지역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 몇 가지 차이점을 살펴보자. 우선 뉴기니는 거의 적도상에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그 남단이 남위 40도에 가까우므로 온대까지 깊숙이 뻗어 있다. 뉴기니는 산이 많고 지형이 험하여 해발 5,000m에 이르고 가장 높은 몇 개의 봉우리는 빙하까지 덮여 있는 반면 오스트레일리아는 대체로 낮고 전체의 면적의 94%는 해발 600m 이하 평평하다. 뉴기니는 지구상에서 가장 다습한 곳 중 하나이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주 건조한 곳 중 하나이다. 뉴기니 대부분 지역은
연평균 강우량이 2,500ml 이상이며 고지대는 5,000ml가 넘는 곳도 많지만 오스트레일리아 대부분 지역은 500ml도 채 되지 않는다. 뉴기니의 적도 기후는 계절별, 연도별 변화가 미미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 기후는 계절에 따라 변화가 심하며 다른 어떤 대륙과 비교해도 연도별 편차가 훨씬 크다. 결과적으로 뉴기니에는 영구적인 큰 강이 많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영구적인 강이면서도 동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흐르지 못한 강이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큰 강, 달링 강조차 가뭄이 들면 몇 달씩 흐름이 끊기기 일수다. 뉴기니의 육지 면적은 대부분 빽빽한 강우림으로 덮여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 대부분 지역은 사막이거나 나무가 뜸하고 건조한 산림지대가 고작이다. 뉴기니는 화산활동, 신태를 거듭하며 고지대를 침식하는 방피가 엄청난 양의 모래를 저지대로 운반하는 산간수 등으로 인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비옥한 토양으로 덮여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인도네시아 토양은 오스트레일리아 토양은 모든 대륙을 통틀어 단연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척박하며 영양소가 가장 부족하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화산이 활동이 거의 없고 높은 산이나 빙하도 없기 때문이다. 뉴기니 면적은 오스트레일리아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포유류나 조류의 종수는 오스트레일리아와 거의 맞먹는다. 그 까닭은 뉴기니가 적도 근처에 있으며 강우량도 훨씬 많고 고도 차이도 훨씬 심하며 토양도 비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여러 가지 환경적 차이로 두 지역마저도 서로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자. 식물의 작물화가 독립적으로 시작된 고지대 뉴기니.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일찍 그리고 가장 집약적으로 식량 생산이 시작되었고 인구 밀도 역시 가장 높았던 곳은 뉴기니 고지대, 특히 해발 1200에서 2700m에 해당하는 계곡들이었다. 고고학적 발굴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고 9,000년 전부터 복잡한 배수시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늦어도 약 6,000년 전에는 더욱 보강되었다. 다소 건조한 지역에서는 토양의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 계단식 경작지도 함께 발굴되었다. 당시 배수시설도 오늘날 고지대의 습지를 밭으로 만들기 위해 물을 빼려고 할 때 흔히 사용하는 시설과 비슷했다. 꽃가루 분석에 따르면 지금부터 5천여 년 전에 고지대의 여러 계곡에서 많은 숲이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농업을 위해 숲을 개간했다는 증거다. 오늘날 고지대에서 생산되는 주요 작물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고구마와 타로토란, 바나나, 참마, 사탕수수, 각종 식용 풀줄기 그리고 몇 가지 잎줄기 채소 등이다. 타로토란, 바나나, 참마는 원산지가 동남아시아이며 그곳에서 작물화된 것이 확실하므로 종전에는 뉴기니 고지대 농작물 중에서 고구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아시아에서 건너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탕수수, 잎줄기 채소, 식용 풀줄기 등의 야생 조상은 뉴기니의 토종 식물이었다는 것. 뉴기니에서 재배되는 바나나 종류의 야생 조상도 원산지가 아시아가 아니라 뉴기니라는 것. 타로토란과 일부 참마 종류는 아시아뿐 아니라 뉴기니에서도 자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만약 뉴기니의 농업이 정말 아시아에서 비롯했다면 고지대 농작물 중에는 아시아에서 도입된 것이 확실한 작물도 덜어 있어야 마땅할 텐데 그런 작물은 하나도 없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지금은 뉴기니 고지대에서
유기니의 야생 식물종을 정물화해 토착적으로 농업을 시작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처럼 유기니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몇몇 지역과 더불어 식물의 작물화가 독립적으로 시작된 중심지였다. 고고학적 유적지에서는 6,000년 전의 고지대에서 실제로 재배된 농작물의 잔해가 발견될 바 없다. 그러나 그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오늘날 고지대의 주요 작물은 특별한 조건이 따르지 않는 한 고고학적으로 식별 가능한 잔해가 남지 않은 식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증 일부 농작물은 고지대 농업의 창시 작물이기도 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고대의 배수시설은 오늘날 타로 토란을 재배하는 데 이용되는 배수시설과 매우 비슷했다. 유기니의 고지대의 식량 생산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 확실한 세 가지는 최초의 유럽인 탐험대가 목격했던 것처럼 닭, 돼지, 고구마다. 닭과 돼지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축화되었고 약 3,600년 전 유기니를 비롯한 태평양 일대 대부분 섬에 도입되었다. 돼지는 좀 더 일찍 도착했을지도 모른다. 그 당사자는 원래 남중국이 고향인 오스트로네시아인으로 이들이 대해서는 17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남아메리카 원산의 고구마가 유기니에 도착한 것은 불과 몇 세기 전이었다. 먼저 스페인이 필리핀인에게 전해주었다. 유기니에서 퍼진 고구마는 곧 타로 토란을 누르고 고지대에 주식이 되었다. 성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척박한 토양에도 잘 견뎠기 때문이다. 고지대 농업이 발달함에 따라 유기니에서는 수천 년 전 대규모 인구 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다. 대형 유대류가 많았던 유기니의 거대 동물군이 멸종된 이후 그때까지 고지대에서 수렵 채집민의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백 년 전 고구마가 도착하면서 또 한 번 인구 폭발이 일어났다. 1930년대에 처음으로 유기니의 고지대 상공을 날아가던 유럽인은 네덜란드를 병들게 하는 광경을 내려다보며 몹시 놀랐다. 광활한 계곡을 송두리째 개간해 여기저기 마을이 들어섰고 집약적 식량 생산을 위해 물을 빼고 울타리를 친 밭이 계곡 전체에 즐비했다. 당시 이 같은 광경은 석기를 사용하던 농경민들의 인구 밀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입증한다. 비교적 고도가 낮은 곳은 지형이 가파르고 늘 구름이 많으며 말레리아와 가뭄 등의 염려되므로 유기니의 고지대 농업은 주로 약 1200m 이상 고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유기니의 고지대는 조밀한 농경 인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그 아래 펼쳐진 구름 바다가 에워싼 하나의 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기니 해안이나 강가에서 사는 저지인들은 어류에 크게 의존하는 촌락민들이고 해안과 강가에서 좀 떨어진 건조 지역의 저지인들은 인구 밀도가 낮고 주로 바나나와 참마를 재배하는 화전 농업을 한다. 그들은 또한 수렵과 채집을 보완해 가면서 연명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유기니 저지대의 늪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야생 사고야자의 줄기에서 나오는 전분에 의존한 채 살아갔다. 사고야자는 생산성이 매우 높아 1시간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열량의 농경의 3배에 달한다. 그러므로 유기니의 늪지대는 농경 생활이 수렵 채집 생활과 경쟁할 수 없는 환경일 때 사람들은 계속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다. 저지대 늪지에
사고야제를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황형 수렵 체질민의 무리 조직도 엿보게 해준다. 자네는 모든 유기인이 우리 사회에 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13장과 14장을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이유로 농경민과 어민들은 더 복잡한 기술과 사회와 정치 조직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영구적인 촌락에서 부족 사회를 이루고 살며 대인이 이끄는 경우도 많다. 그들이 만든 목각상이나 가면 등 훌륭한 예술품은 지금 전 세계 박물관에서 귀중한 대접을 받고 있다. 뉴기니의 생태적 지리적 저해 요인. 뉴기니는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기술, 사회, 정치, 조직, 예술 등이 가장 발달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의 도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뉴기니는 진보적이기는커녕 아직도 원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뉴기니는 어째서 금속기를 만들지 못하고 계속 석기를 사용했으며 문자도 모르고 주장사회나 국가로 조직되지도 못했을까? 알고 보면 뉴기니에는 몇 가지 생태적, 지리적 저해 요인이 있었다. 첫 번째, 뉴기니 고지대에서 토착적 식량 생산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백질이 부족했다. 주식은 단백질 함량이 낮은 뿌리 작물이었고 두 종밖에 없는 가축, 돼지와 닭은 그나마 생산량이 너무 적어서 사람들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돼지와 닭은 수레를 끌지 못하므로 고지인들은 인간의 근력 말고는 다른 동력을 갖지 못했으며 나중엔 빌려들기 시작한 유럽 침입자들을 물리칠 만한 유행병도 진화하지 못했다. 고지대의 인구 규모를 제외한 한 두 번째 요인은 면적이 좁다는 점이었다. 뉴기니의 고지대에는 조민한 인구를 지탱할 만큼 넓은 계곡이 와기 계곡, 벨렘 계곡 등 몇 곳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뉴기니에서 집약적 식량 생산이 가능한 지역이 해발 1200에서 2700m 사이의 중간 저산대 뿐이라는 현실이었다. 해발 2700m 이상 고산지대에서는 식량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발 300에서 1200m 사이 산비탈에서도 거의 없었으며 저지대에서는 인구 밀도가 낮은 화전 농업만 가능했다. 그러므로 뉴기니에서는 각기 다른 고도에 자리 잡고 서로 종류가 다른 식량을 생산하던 여러 공동체 사이에서 식량의 경제적 교환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반면에 안데스, 알프스, 히말라야 등지에서는 그 같은 교환이 이루어진 덕분에 고도가 낮은 지역 사람들이 좀 더 균형적인 식사를 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통합도 앞당겨졌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럽의 식민 정부가 서구의 의약품들을 들여오고 부족 전쟁을 종식할 때까지 전통적인 뉴기니의 인구는 100만 명을 채 넘지 못했다. 5장에서 보았듯이 농업이 시작된 중심지는 세계적으로 대략 9군데 정도인데 그중 뉴기니 인구는 단연 꼴찌였다. 인구가 고작 100만 명인 뉴기니도 도저히 인구가 수천만 명인 중국, 비옥한 초승달지대, 안데스, 중앙아메리카 등지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기술 문자, 정치, 체제를 발전시킬 수 없었다. 뉴기니 인구는 전체적으로도 얼마 안 되었지만 그나마도 험준한 지형 때문에 수천 갈래로 분열되어 있었다. 뉴기니 저지대에는 늪지가 즐비하고 고지대에는 가파른 능선과 비좁은 협곡이 번갈아 이어지며 저지대와 고지대를 막론하고 빽빽한 밀림이 들어차 있기 때문이다. 뉴기니를 현장 조수로 삼고 뉴기니에서 생태학적 탐사를 나설 때 기존의 길을 따라 이동하더라도 하루에
5km 정도만 전진할 수 있으며 많이 간 편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유기니에서 대부분 고증인은 평생 자기 집에서 반경 16km 이내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같은 저치형상 어려움과 더불어 유기니의 무리사회나 촌락들 사이에서는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므로 전통적인 유기니가 언어와 문화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던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유기니는 언어의 집중도 면에서 단연 세계 제일이다. 전 세계 6,000개의 언어 중 자그마치 1,000개가 텍사스주보다 약간 큰 지역에 몰려있다. 이 언어들은 다시 수십 개 어족으로 세분되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언어들도 많으며 이들은 모두 영어와 중국어만큼이나 서로 많이 다르다. 유기니 언어의 절반 정도는 사용자가 500명 이하이며 가장 큰 몇몇 언어 집단, 그래봤자 고작 10만 명이지만 조차 정치적으로는 수백 개 촌락에서로 분열되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싸우듯 자기들끼리도 무섭게 싸웠다. 이처럼 나는 각각의 극소 집단은 너무 작아서 추장이나 기능 전문가들을 뒷받침할 형편이 못 되었고 야금술이나 문자를 개발할 수도 없었다. 인구가 적고 분열되어 있었다는 점 이외에도 유기니 발전을 가로막는 또 한 가지 요인은 다른 지역에서 기술과 아이디어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지리적 고립이었다. 유기니와 새 이웃 사이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다. 더구나 몇천 년 전까지는 기술이나 식량, 생산 면에서 새 지역 모두 유기니보다도 특히 유기니 고지대에 비하면 뒤처진 상태였다. 이들 셋 이웃 중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유기닌이 이미 갖고 있는 것 이외에는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수렵채집민이었다. 유기니의 두 번째 이웃은 유기니보다 훨씬 작은 서쪽의 비스마르크 제도와 솔로몬 제도들의 섬들이었다. 그리고 남은 세 번째 이웃은 바로 인도네시아 동부의 섬들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도 그 역시 대부분이 수렵 채집민이 차지한 문화적 벽지로 남아 있었다. 4천여 년 전 유기니에 처음으로 이주한 BC 1600년경 오스트레일리아인이 팽창을 시작할 때까지 인도네시아를 거쳐 유기니에 도착했음을 확인할 수 할 만한 문물은 아무것도 없다. 오스트레일리아인의 팽창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시아에서 건너온 이 식량 생산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들은 적어도 유기니 수준과 맞먹을 만큼 발달된 기술과 농업을 소유했으며 아시아에서 유기니로 넘어올 때 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항해술을 지니고 있었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은 유기니의 동쪽, 서쪽, 북쪽의 여러 섬을 비롯해 유기니 서쪽 끝과 북부, 동남부 해안에도 정착했다. 그들은 유기니의 토기와 닭을 소개했으며 아마 개와 돼지도 그들이 들여왔을 것이다. 오래전의 고고학계에서는 유기니 고지대에서 BC 4000년 전 이전의 돼지뼈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적어도 지난 1000년 전간 유기니는 자바와 중국 등 기술적으로 훨씬 발전된 사회와 교육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었다. 유기니는 풍조류의 깃털과 향신료를 수출하고 동선 하노이 남쪽의 유적지로 청동기 시대의 절정기였던 BC 500에서 AD 100년 베트남 북부에서 꽃피어 동남아시아 일대에 전파된 동손 문화의 중심지였다. 동손의 청동북과 중국의 자기 등 사치품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각종 물품을 수입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오스트레일리아인의 팽창은 유기니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뉴기니 서부는 결국 술탄이 다스리던 인도네시아 동부에 정치적으로 통합되었을 것이며, 인도네시아 동부를 거쳐 뉴기니에서 금속기가 전파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처 그렇게 되기도 전인 1511년 포르투갈인이 몰루카 제도에 상륙했고, 한창 독자적으로 발전하던 인도네시아의 맥을 끊어버렸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유럽인이 뉴기니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아직도 무리사회를 이루고 있거나 서로 무섭게 싸우는 작은 촌락으로 살았으며 여전히 석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척박한 대륙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축화 자무라에서 상해 요인.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륙의 반쪽에 해당했던 뉴기니는 이처럼 축산업과 농업을 발전시켰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쪽은 그 어느 것도 발전시키지 못했다. 빙하기까지만 하더라도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뉴기니보다도 더 많은 대형 유대류가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 디프로토돈투, 소낙푸수에 상당하는 유대류, 대형 캥거루, 대형 원바트, 새끼 줄무늬가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산 유대류로 설치류와 비슷하게 생겼다 등도 있었다. 그러나 가축화의 후보종이었던 이들 유대류 동물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주하면서부터 시작된 멸종 또는 물살에 물결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뉴기니처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가축화할 만한 토종 포유류는 남아있지 않았다. 외부에서 가축화되어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입된 유일한 포유류는 개였다. 개는 BC 1500년경에 아시아에서, 아마도 오스트로네시아인의 카누에 실려 들어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야생 생태에서 딩고가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딩고를 잡아 애완견, 번견, 심지어는 살아있는 담요로도 활용했는데, 매우 추운 밤을 뜻하는 개 5마리의 밤이라는 표현이 바로 거기서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딩고나 개를 폴리네시아인처럼 먹거리로 이용하지 않았고, 뉴기니인처럼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데 이용하지도 않았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농업도 시작하지 못했다. 이곳은 가장 건조한 대륙일 뿐만 아니라 토양이 가장 척박한 대륙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중 계절이 규칙적으로 바뀌며 순환하는 세계 대부분 지역과 달리 특이하게도 오스트레일리아는 엘니뇨 난방 진동, 적도 부근의 대규모 열대기 순환 구조가 엘니뇨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현상 때문에 대륙 대부분 지역은 연중 기후가 불규칙하다. 예측하지 못한 심한 가뭄이 몇 년씩 지속되기도 하고, 역시 예측하지 못한 비가 억수로 쏟아져 홍수가 나기도 한다. 유라시아 원산 농작물이 있고 농산물을 운반할 철도와 트럭이 있는 오늘날에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식량을 생산하려면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때를 잘 만나면 가축이 점점 늘어나다가도 어느 해 가뭄이 들면 한꺼번에 죽고 만다. 오스트레일리아 최초의 원주민 농부들은 인구에서도 그와 같은 순환 현상을 겪었을 것이다. 때를 잘 만나면 촌락의 정에 정착해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아이를 많이 낳았고, 가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지면 그렇게 늘어나던 인구가 굶주림에 허덕이며 죽어갔을 테니 말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식량 생산 발달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경우물은 작물화 할 수 있는 야생식물이 드물었다는 점이다. 현대 유럽의 식물 유전학자들조차 유럽의 토종 야생식물군에서 마카다미아 너트 이외에는 새로운 농작물을 개발하지 못했다. 귀중한 공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전 세계 식물, 종자가 가장 무거운 56종의 야생 볕과 식물 중 오스트레일리아 식물은 단 2종뿐인데 그나마도 순위가 밑바닥에 가깝다. 다른 지역에서 가장 무거운 종자들은 그 무게가 자그만치 40mg에 달하는데 이것은 겨우 13mg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농작물이 될 식물이 전혀 없었다거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절대로 토착적인 식량 생산을 시작할 수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유기니 남부에서는 몇 가지 참마 종류와 토르토란, 칡 등을 재배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에는 에도 같은 식물들이 자생해 원주민이 채집하기도 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기후가 농업에 가장 적합한 지역의 원주민은 실제로 식량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갔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설사 식량 생산이 시작되었더라도 가축화할 만한 동물도 없고 작물화할 만한 식물도 빈약하며 토양과 기후도 지극히 열악했기 때문에 결국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무랑생활, 수렵 채집 생활, 그리고 거처나 소유물의 최소화의 노력만 투자하는 태도 등은 결국 엘니뇨 남방 진동으로 인한 자원의 양을 예측할 수 없는 오스트레일리아 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한 결과였던 셈이다. 자기 지역의 조건이 악화되면 원주민은 일시적으로나마 조건이 더 나은 지역으로 옮겨가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실패할지도 모르는 몇 가지 농작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차라리 매우 다양한 야생 먹거리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체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한 것이다. 그 다양한 먹거리가 모두 동시에 흉년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따금 자원 부족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 인구가 들쭉날쭉 변동하는 현상은 없었다. 그 대신 소규모 인구를 유지했으므로 풍년이 들면 음식이 풍족해졌고 흉년이 들더라도 모자라지는 않았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식량 생산을 대신에 활용한 방법은 일컬어 부직갱이 농법이라고 한다. 원주민은 식용 동식물을 직접 기르지는 않았지만 그 생산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주변 환경을 개조하거나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주기적으로 땅에 불을 지르는 방법이었다. 거기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었다. 불이 나면 동물들이 도망쳐 나오므로 즉시 잡아먹을 수 있고 수풀이 빽빽하던 곳이 불에 타서 시원하게 뚫린 초원으로 변하므로 사람들이 다니기 편해진다. 그 초원은 오스트레일리아 최고의 사냥감인 캥거루에게 이상적인 서식지가 되고 불은 캥거루가 먹는 풀과 원주민이 먹는 고사리의 뿌리의 생장을 촉진했기 때문이다.